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1986년도부터 해서 1991년도까지 발생한 사건입니다. 빨간 옷 입은 사람만 그렇게 죽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마누라들도 걱정이 되고 다 젊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한 폭판에 그 시체들을 넣고 죽었던 자리를 내가 맨날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스타킹을 목에 뭐 이렇게 감아놨다던가 입에다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재갈을 물리는 것들을 뭐 속옷으로 물린다던가 이런 패턴들. 꽤 머리가 좋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겠죠. 혼자 나가면 혹시 싶은 생각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죠. 공포에 가까웠다고 해요. 온 국민이 굉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뭐 대충 어림잡아도 2만 명 이상의 남성을 수살했다고 하거든요. 박상향은 9월 오전 7시쯤 자기 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B형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의 정액이 나온 거죠. 내가 범인이라는 거야. 내가 무슨 범인이냐.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결은 모든 게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난 한 인간은 윤석열가 아니고 수범을 달고 사는 거예요. 내가 89년도 22살에 들어갔는데 그 시대에 딱 멈춰 있는 거야 지금. 시 갖고 있으면은 그게 워낙 불법이라 해가지고 증거나 추가를 받기 때문에 이 시한 개념을 한 20년 동안 못 봤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좀 콤플렉스가 좀 있더라. 그래서 CR2 놔둔 거 그냥. (1986년 9월 20일) 서울의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화려한 개회식을 가진 열전 16일간의 제10회 한류 아시아 경기대회. 내가 가는 길에 그거는 농로가 많아요. 내가 일찍이 출근을 하잖아요. 걸어갔던 데 하여튼 그 시차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교통사고라고 누가 신고를 내가는 1차가 봤던 걸로 내가 신고를 70대 할머니가 이제 여성이 피살당한 사건인데요. 아침에 배추밭에 배추를 따러 간다고 했던 사람이 실종이 됐고 며칠 뒤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대기 중인 형사 3명이 투입이 돼서 시신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도로가 근처에서 이제 발견됐다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변사체가 발견된 상황 내에서 옷가지가 많이 엉망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뺑선에 의한 사망이 아니냐, 즉 교통사고로 추정을 거의 단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구검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고령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하고자 하는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도 조금 느낌이 있다, 이런 검시관의 의견이 있었고요. 가장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목졸림에 의한 사망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순식간에 이게 교통사고에 의한 그 뺑소니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차 사건 같은 경우가 우리 사회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70세 이상의 고령의 여성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어떤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냐. 오늘 우리나라의 이 영광, 이 성스러운 축제를 있게 한 전두환 대통령. 온 관중들은 대통령 네 분을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왜 경찰관, 형사가 3명밖에 투입이 안 됐냐. 그 당시가 국가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였던 1986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에 테러 위협이 있다고 그래서 대다수의 경찰관이 차출돼서 서울로 다 올라간 상태였고요. 당시에 남아있는 그 수사 인력 자체도 그 인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용의자를 뭐 지목한다든가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화성에 경찰서가 없었어요. 화성 지역은 이제 사건 당시에는 야산과 들판밖에 없던 곳이었고요. 조용한 동네였죠. 하여튼 내가 갔을 때는 조용한 동네고 거기도 시골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산이고. 화성은 논과 밭과 산과 숲 같은 게 어우러진 그런 자연적인 상태, 개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잖아요. 집들도 드문드문 하나씩 있었고. 논두렁을 여성 혼자 걷는 일들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통편이 뭐 차량이 많지 않고 교통편이 드문드문 있었기 때문에 뭐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까지 걸어간다거나 (20대) 여성이 진안읍에 있는 한 농수로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발견했을 때 여성은 알몸이었고 목에는 스타킹이 둘러져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여성이 입고 있던 이제 물건들로 결박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담배 꽁초도 발견됐고 우유팩도 발견이 됐어요. 가슴과 등에 뾰족한 물체로 4회 이상 찌른 흔적이 있고 목으로 살인을 해갖고 유기한 거죠. 이 여성분은 완벽하게 성폭행이 된 걸로 시신 자체가 발견이 됐고요. 원한을 살 일도 없고요. 그 사람을 뭐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휴먼 에비던스 자체가 완전 제로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강간 살인으로 이제 연쇄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대규모 뭐 수사 인력이 파견되거나 또는 조사를 위해서 전문 경찰관들이 투입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관료주의라고 하실 겁니다. 경찰에서도 문책성 인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강했다는 이제 판단이 듭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된 게 언론에는 크게 큰 부각을 받지 못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경찰 입장에서 혹시라도 연쇄살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상에서 낚아챔을 당해가지고 흉기를 이제 옆구리에다 들이대고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완전 수풀입니다. 글로 끌고 갔고요. 피해자분 여성분한테 돈은 어딨냐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이제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당신이 나 너무 험하게 끌고 오다 보니까 이 돈 들고 있던 백을 저기다 흘렸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당시 범인이 이 돈을 찾으려고 그 여성을 묶여 있는 걸로 방심한 상태로 놓고 돈을 찾으러 가버린 겁니다. 이 순간에 이 여성분이 냅다 뛰어갔고요. 인적이 있는 대로 미친 듯이 달려가셨고요. 가셔가지고 거의 뭐 반나체 상태로 가신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서 주민들이 뛰쳐나와서 구조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태어나가지고 나 태어난 것만 이렇게 알지 그 생활은 서울서 자라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1년 다음에 겨울방학에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그 지람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감독님도. 그 시대에 보면은 뭐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힘들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러니까 배고픔이 서로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하니까 농기구 사장이 와가지고 날 데려간 거예요. 근데 기술을 배우라 그래가지고 기술을 배우는데도 참 많이 맞았어요. 기술을 배운 자체도 하지만은 기술을 배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먹고 살려니까 또.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가까스로 도주해 목숨을 건진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나이는 24세에서 27세 사이로 추정이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신장은 이제 165cm에서 170cm 사이, 그러니까 큰 키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중키 정도의 호리호리한 체격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몽타주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스포츠형이며 눈이 매섭게 생겼다. 이게 가장 그 포인트로 나왔었거든요. 삼 차 사건의 경우는 1986년 12월에 일어났고 20대 여성이 공장 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속옷이 얼굴에 씌워져 있었고 1차 사건 때처럼 스타킹이 입에 재갈처럼 물려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저희가 4차 사건으로 보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에 사건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이제 근무했던 사람. 이 사람은 언제나 같이 두고 하는 사람하고 일이 끝나면 퇴근 시간에 그 차를 타고 오거든요. 딱 하루 안 타고 그렇게 사고 당한 거예요. 죽은 시체로 이틀 있다 발견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고 비슷하게 입고 있던 블라우스로 손이 뒤에 묶여 있었고 스타킹이나 속옷 같은 것으로 입에 재갈처럼 얼굴에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 차 사건부터 얘기하면 1987년 1월에 10대 여학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밤늦게 피습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특성과 비슷하게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들로 몸이 묶여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우리는 내가 그 당시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충격적이었죠. 무섭고 또 그렇게 내가 이제 그 한 복판에 그 시체들을 놓고 죽었던 자리를 내가 맨날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사건 없을 때는 그 길로 다 다녔어요. 이 밭길, 논길로, 저수길 그런 데로 다 사람이 밤에. 사건이 나거든요. 그리 사람이 안 다녔지. 무서운 생각이지 뭘 그걸 못 잡나 그런 거. 하동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 당시에 70대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는 동네가 한 2차, 3차, 4차까지 나니까 좀 동네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흉흉한 소문이 돌고 뭐 밤늦게 다니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20대 후반 이때쯤이었잖아요. 처음에 뭐 나이 드신 분도 있었고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누가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저녁에는 꼭꼭 귀가를 일찍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죠. 혼자 나가면 혹시 싶은 생각에 항상 빨간 옷 입은 사람만 그렇게 죽인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마누라들도 걱정이 되고 뭐 밤에는 어디를 뭐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빨간 옷도 못 입게 하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공포에 가까웠다고 해요. 군 단위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몇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다면 주민들은 범죄 무방비 공포증에 걸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살인범을 물리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당시 수사하던 경찰들이 이 5차 사건부터 태안읍 주변의 반경 2km 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파악해서 수사하던 경찰들은 이 모든 사건들의 범인이 한 명일 거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연쇄살인 사건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수사본부도 구성을 하고 많은 다량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한 게 서울경찰청에 있는 수사관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수사라고 다 투입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현장을 처음 발견한 형사들, 수사 형사들이 지금의 CSI 요원과 같은
범인은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을 방법은 없고 그게 증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었던 당시에 혈액형이 강력한 살인자를 잡기 위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었죠. 혈액형을 이제 그 증거물에서 추출을 했었던 결과 그 당시에 B형 남자다. 범인은 B형 남자를 찾는다라는 건 거의 그 시대적으로 거의 공공연한 사실처럼 돼서 뭐 대충 어림잡아도 2만 명 이상의 남성을 수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2만 명이란 남성을 수사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남자는 다 뒤졌다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그 유류품 관련된 거는 최대한 다 수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범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막 수집을 한 거죠. 그거가 뭐냐면 채모 같은 경우도 수집을 하고요. 또 뭐 타액도 수집도 하고요. 뭐 체열도 했대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분석하고 수집해서 대조해보는 식으로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수집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대조하는 게 지문 대조하는 식이었거든요. 눈으로. 2만 명 정도를 수사했다는 건 투망식 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아무나 걸려라 이런 식으로 그 망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물 던지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수집은 했지만 수집하도 어떤 방법이 없는. 4-5건이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가학적 행위가 여러 건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 복숭아, 뭐 여성의 몸 안에다 복숭아를 투입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나쁜 짓을 했는데 대부분 교살, 그러니까 리가처 스트랭귤레이션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갖고 있던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 블라우스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목을 졸린 채로 발견돼서 어떤 살인자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했던 거죠. 더군다나 피해자에게 한 짓을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어떤 고통도 이해를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인 것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성도착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세디스틱한 이런 이제 면은 틀림없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아마도 성적으로 이 사람이 뭐 거의 성 중독이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극도의 그 고도 경제 성장기를 경험하고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그 지역들뿐만 아니라 뭐 대도시부터 다 발전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대중매체도 발전하고 있었고 정보가 이제 빠르게 전파가 되는 이런 시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게 알려지고 국민들의 여론이 뜨거워지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2,500만 명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 전체가 다 범죄에 대한 그 공포감 있잖아요. 이게 그 되게 감염성이 높거든요. 여성 대상 살인범죄, 여성 대상 증오범죄와 관련해서 엄청난 일종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걸리게 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테러를 저질렀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가진 거는 내가 3살 때 알았어요. 홍역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그 시대에 보면은 홍역 예방 접종을 못했어요. 그래도 그 돈이 많은 집이나 부유한 친구나 했을 줄 몰라도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꿈도 못 꾸는 거지.
전과자 신분 갖고 장애인 갖고 어디 취업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지금 가죽 재단하고 있어 지금. 차 시트 어깨에 가죽 재단하고 있는데 20년이라는 세상 공부하기 참 힘들어요. 세상하고 다 소통하기가. 지금도 힘들어요. 난 지금 자체인데 나 힘들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한 20년 세월 공방 어디 외지나 소문 나갔다 이 들어와봐요. 아무것도 몰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원장님. 그래. 아유 좋았습니다. 그래 성아라. 아이고 별일 없으셨고? 응. 아이고. 오늘은 근무. 야 저녁에 안 들어가려고. 네가 이제 나온 지 11년? 네. 참 많이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잠깐이야. 네, 우리 집에 와서 산 지 3년인데. 그리고 우리 집에 살고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럼 한 7년? 7년 정도 해서 지금 살아봤는데 어제 이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그래도 조금 힘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아우 남한테 따라가려니까 참 머리가 안 따라주네. 그리고 한다고 했는데도 안 돼. 저는 이 추소자, 재소자와 함께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죄값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이 한 행위만큼은 값어치 있게 인정해 주시라고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범죄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저희 집이 지금 여기 16년 됐는데 문패도 못 달아요. 알릴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반대로 쫓겨나니까. 그 시대를 못 벗어나 또. 20년이면 진짜 긴 세월 아니야? 20년이면 이제 21년 몇 개월인가? 21년 6개월인가? 되는 것 같은데. 와. 근데 사회 바깥 나가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는 매일같이 반복된 인생이라 여기 나와가지고 그걸 벗어나려니까는 힘들지만은 그 시대를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는 못해. 아직도. 노력을 해야 예, 이제 따라갈 수가 있지. 사회라는 것이 옛날처럼 그냥 조금씩 발전하면 괜찮은데 요새는 막 하루 막 일주일이 멀다 하고 변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지. 급하게 갈 게 아니고 한번 차근차근 하려고. 이 5차 사건으로부터 4개월 정도 격차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이 남편의 일과가 마치는 거를 기다렸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마중을 나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쫓겼고 야산에서 놀던 이마을 어린이들이 서울가지 더미 속에 숨겨진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마중 나오기로 했던 아내가 없자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추후에 이 2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체에서는 윗옷이 벗겨져 있었고 손이 뒤로 묶여져 있었고 스타킹으로 매듭을 묶고 있었던 점이 특징입니다. 계속적으로 피해자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게 가장 고약한 사건입니다. 수사는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의 살인을 저질렀다 하면 미제로 가는 사건이 많지가 않고요. 예, 화상살인 사건까지 미제 거의 없고 사이코패스적 살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죄 진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담담하고요. 주변에서 비난을 해도 왜 나한테 왜 욕을 하지? 난 지나가다 재미 잊어갖고 사람 하나 죽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수사에서 안 잡히는 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껴요. 아, 내가 머리가 진짜 좋으니까 저 수많은 그 형사들이 날 못 잡네? 이게 재미지거든요. 절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의 흔적들이 그 당시로서는 범인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 놨었거든요. 나름대로는 완전 범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는 그 당시로서는 범인이 지적 수준이 떨어지거나 또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하면 현장을 그렇게 비교적 오거나이즈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머리가 좋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겠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게 위제 사건이고 세상 숨길 수 있는 사실은 없다. 거짓말은 없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화장실에 해서 밖으로 나오고 이제 대문을 열고 그 당시 이제 갑자기 오라니까 여자 세탁 그 파란색을 입고 그 당시에 한국 사회는 이제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재래식에. 그래서 화장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이제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바로 직감으로 느낀 게 나는 그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래서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내가 머리가 그 당시에는 장발이었거든요. 화장실을 가니까 여자로 착각을 하고 그 옆에 거를 살짝 이렇게 여는 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잤더니 내 앞에 와서 내 화장실을 열다가 같이 이제 내가 준비하고 옷 축이시고 얼굴이 마주쳤을 거예요. 서로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얼마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뒤돌아서면서 도망치고 그 후로는 잡지를 못했어요. 옆에 갈수록 간격이 떨어지더라고요. 달리는데 엄청 잘 달리더라고요. 그 얼굴이 또 그 몽타주나 그다음에 이 얼굴이랑 다 똑같았던 거예요. 그 당시 젊었어요. 그 애들 나도 젊었지만은 그것은 그대로 남아요. 이제 그 형태라든가 모자 스포츠 이거 쓰고 옷.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 나는 그 사람이라고 100% 믿고 처음에 이제 제가 교도소 가니까 교도관이 그러더라고. 윤석열은요 무죄예요. 자는 무죄라는 애예요.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가 사람 안 죽였대요. 그걸 보고 내가 무죄는 거예요. 무죄는 걸 계속 부르니까 내 별명이 무죄가 된 거예요. 뭐 안 죽였다는 사람이 하나둘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귀에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웃는 농담이지. 그냥. (2000명) 중에 민사나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나 나오면 나는 그 희망 사라지. 내가 단 한 명도 없어. 다 안 했대요. 지가 안 했대요. 내가 무죄라는 노래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하춘아의 사랑은 무죄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하다 헤어지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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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지방 도시에서도 오늘 오후부터 시위 군중들이 경찰의 저지를 피해가며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고 당시는 1980년대였고 한국 사회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찰력을 정치적 사범이라든지 시위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을 준군사 조직으로 정부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별 4개짜리 장군이 모든 경찰관 10만 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세거나 권력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그 사람 사건에 수사를 열심히 해주면서 뭐 죄송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연쇄적으로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방어를 제대로 못한 거는 국가의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칠 차 사건은 1988년 9월에 발생했습니다. 그 전의 사건과 비교해보면 시차가 거의 1년 넘게 있었던 건데요. 50대 여성이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찾았지만 결국 사체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변을 당한 지점은 인적이 뜸한 한적한 곳입니다. 폭행 후 피해자의 상의를 찢어 목 졸라 숨지게 한 범행 수법이 그동안의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또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서 그 모양을 사람 동네 분위기 별로 안 좋더라고. 저는 나는 그 별로 신경을 안 쓰지 나는. 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기를 하다 보니까는 시골에 보면은 뭐 시골에 많지가 않아요. 뭐 식구들이 보니까는. 뭐 시골이 워낙 좁다 보니까는 누구 집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막. 어느 날 갑자기 여름에 그 동네에서 초등학생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니까는 내 친구 여동생이 죽은 거더라고. 팔 차 사건은 지금까지 범행과 다르게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범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10대 여학생은 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고 다음 날 가족들이 범행 그 상황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커진 건데요. 박상향은 9월 오전 7시쯤 자기 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 가옥은 안에서 고리로 문을 잠그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종이로 된 문이 전통적인 한국의 방인데 종이가 찢겨져 있었고 그 안으로 고리를 풀고 누군가가 침입을 한 다음에 야 이거는 너무 대담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게 만든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특히 어린 친구가 말도 안 되게 사망한 사건이 되고 너무 잔혹했습니다. 현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사회적 공분이 되게 셌고요. 이게 경찰한테도 막대한 압박으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8번째 희생자인 박상희 양의 경우에는 폭행당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이 사건을 단순 살인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건이 유명해졌고 화성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굉장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니네 도대체 못 잡고 뭐하냐 지금 몇 년 동안 계속된 사건인데 이와 같은 경찰의 수사 답보는 초동수사의 실패 등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난 86년 9월 이후 8명의 부녀자가 폭행당한 채 숨진 경기도 화성군 일대의 주민들은
늘어만 가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죽였는가 한 번이라도 한번 물이라도 보고 내가 진짜 그놈이 사이에 그런 놈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법이 한국이 너무 물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경찰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쓰는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뭐 진짜 헛스윙하는 식으로 야구 선수가요. 이 법인을 못 잡으면 진짜 옷을 벗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압박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방 안에서 채모가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채모가 제출이 됐는데 머리카락이 8점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모두 다는 아니고 3점 이상이 B형으로 나오게 됐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B형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의 정액이 나온 거죠. 혐의는 이제 B형을 가진 남성. 또 하나는 떨어진 머리카락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근방에서 기계를 다루거나 아니면 공업소에 다니시는 분들을 용의자로 보고 B형 남자를 쫓게 됐던 거죠. 당시에는 그 중금속이 결정적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동네 사람들, 의심 가는 사람들, 20대, 30대 젊은 의심 가는 남자들은 전부 다 채모를, 왜냐하면 그 8차 현장에 채모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팔 차 사건의 경우에는 윤 씨가 살던 인근 지역이었고 자기가 당시 20대 초반 좀 넘어가는 입장이었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형사들이 와갖고요. 자기를 한 2달 정도 감시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5월달인가) (4월달부터) 우리 농림센터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별일 아니래. 우리 3명을 다 뽑아갔어. 그 당시에 혈액형이 B형이 나왔어요. 이 B형에 대한 사람들 조사를 다 한 거예요. 저도 B형이에요. 윤 씨는 B형이었던 거죠. 혈액형도 딱 떨어지지. 더군다나 뭐 머리카락에 이제 뭐 티타늄 같은 게 발견이 됐지.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그런 여성에 대해서 특히 13세 소녀를 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범주 안에 들었기 때문에 경찰은 사건 당시 숨진 박양의 방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와 2개의 채모가 비슷한 데다가 채모에서 채취된 혈액형이 윤 씨의 혈액형인 B형과 일치해 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가 소아마비 장애자인 점으로 미루어 평소 지니고 있던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딱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인내라기보다 종교의 힘이 컸다고 봐야죠. 근데 얼굴이 시커멓게 꾸죽꾸죽해가지고 밥을 딱 뜨고 숟가락 딱 드는데 뭐가 촉 들어와 여기에. 가지. 그 기억을 내니까는 머리가 뽀개져. 윤 씨가 소아마비 장애자인 점으로 미루어 평소 지니고 있던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난 다시 오를 거라 생각했죠. 근데 그 세월이 거긴 다시 못 갔지.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그 사람이 유력하다는 뭐 제보를 받고 잡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모든 언론사들이 다 와가지고 취재를 한 거죠. 경찰은 8번째 피의자 14살 양을 살해한 혐의로 화성군 태안면에 사는 22살 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그 죽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 집에 담을 넣다 보니까요. 그 문구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보니까 여자가 있길래 그냥 팔자 대행은 내가 범인이라고 내가 구속이 됐어요.